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단순히 일본군의 총사령관으로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 도자기 문화의 허리를 뚝 잘라서 일본에 그대로 옮겨 심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도공들을 납치해와서 일본 땅에서 도자기를 굽도록 무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일본 도자기 문화의 중흥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일본 구주 지방의 서북부 해안인 가라스시 부근에 있는 나고야 성터입니다.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간 풍신수길의 전진기지요 거점이면서 바로 저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도공들이 이 땅에 납치돼 왔던 것입니다. 나고야 성은 대마도와 일기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침략군 일본으로서는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성을 6달 만에 쌓고 한국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은 임진왜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유년에 다시 한번 야욕을 드러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두 차례의 일본 침략으로 일본 땅에 있는 한인 도공들의 기나긴 380년이 시작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는 나베시마 마스우라, 모리 구로다 그리고 시마스 같은 장수들이 침략의 선봉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일본 각 지역의 번주, 즉 성주들이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차를 마시는 다도를 취미 생활로 즐기고 있었고 좋은 찻그릇을 경쟁하듯이 끌어모았습니다. 다도를 즐기던 번주들은 침략군의 대열에 서게 됐고 그들은 갑옷 속 깊이 우리 찻그릇을 빼앗아 올 꿈을 꾸게 됩니다. 왜군 장수들이 우리 찻그릇을 탐냈던 것은 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일본의 토기보다는 우리의 도자기가 월등히 우수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찻그릇을 빼앗기에 혈안이 됐고 아예 도공을 납치해갈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끌려온 한인 도공은 5만여 명, 우리 땅의 도공들을 거의 모두 휩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도공과 그들이 끌려간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략의 전진기지가 구주 지방이었고 왜군의 장수들이 대부분 구주의 성주들이었기 때문에 한인 도공들은 구주 지방에 가장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몰려있는 곳은 구주의 서남단 가고시마현 일대였습니다. 바다가 옛 얘기를 알 리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가고시마 구시키노 해변은 1598년 왜군 장수 시마스에게 끌려온 한국인 22성 80여 명이 집단으로 상륙한 곳입니다. 뛰어난 도공 박평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80여 명은 번주 시마스의 명령으로 이곳에서 고려 청자와 이조 백자를 눈물과 한숨을 요약 삼아 구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전통, 한국의 기백을 가슴으로 지키면서 토착민 일본인의 박해를 견뎌냈지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대가 끊기며 대부분 일본으로 삼투돼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 남은 한국 성씨 심씨 가문의 집은 그곳에서 12km가 떨어진 옛 이름 나에시로가와에 있었습니다. 일본 속에서도 한국 문패를 보면서 마당에 들어서자 먼저 온 일본의 잡지 기자들이 분주히 심수관 씨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들어온 심수관 씨의 명성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턱수염과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심수관 씨의 눈매에서 대문에 한국 이름을 써붙이는 그의 용기와 고집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운명적이라고나 해야 할 것인지 이 가문에는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부터 14대까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과
역시 14대까지 계속해서 오로지 아들 하나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성의 함락으로 납치되어 온 심 씨의 혈통에는 뛰어난 민족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14대에 이르도록 한국의 성씨를 고집하는 것은 물론 연고 없이 숨져간 한국인 도공들의 흩어진 비석을 이렇게 마당에 모아두고 있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여기에 건너왔었고 한국인이 지금 살고 있으며 지금도 한국 정신이 숨쉬고 있음을 심씨 집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천성이 낙천적인 14대 심수관 씨, 그가 보여주는 조상들의 전래품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가져온 것, 그리고 14대에 걸쳐서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면서 손때와 체온이 묻은 유품들을 심수관 씨는 천진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일을 막아주는 이 가면은 그동안 교토 국립박물관에 진열돼 왔었고 380년의 세월이 가로와 세로로 짜여진 망건 역시 한국의 작품이었으며 숙향전은 그 뒤에 일본에 도착한 한국인이 선물하고 갔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데군데가 삭아서 구멍이 뚫린 삼배저고리, 구슬땀 닦으며 막 가마에서 일어서는 한국인 도공과 마주선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씨 조상들은 이 옷을 입고 추석에 조상의 영혼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심씨가 보여주는 유품들은 심씨 가문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끈이었고 또 하나의 굵은 밧줄은 그것을 지켜온 역대 심수관 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씨 가문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것은 약간의 경사를 두고 길게 누워있는 가마였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이 가마는 1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식 등이옵니다. 한국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가마에다가 두 달에 한 번씩 불을 지피면서 14대 심수관 씨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져온 한인 도공의 정신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작품을 빚는 시간이었습니다. 청탁받은 작품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1년이 지나도록 손을 대지 않는 심수관 씨였습니다. 작품은 도공의 손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공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스마의 도자기도 그의 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꽃이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불꽃이 만드는 예술일 뿐이지 도공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불꽃 앞에 서는 도공에 대한 그의 정의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가마의 신에 매달리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최후까지 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철칙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면은 아궁이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촌각도 떠나지 않는다는 심수관 씨는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그대로 도공이었습니다. 심수관 선생님은 청송 심씨라고 하셨죠? 그래서 청송 심씨. 연전에 청송에 다녀온 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청송에 가셨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 감회 같은 건 어떠셨습니까? 다약산맥. 역시 피가 부른다고나 할까요? 아니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사람도 모두가 손을 들고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청송이라는 곳, 그곳은 나에겐 뭐라고 할까요?
눈물의 원천인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 저 나에시로가와에 어째서 우리 그 도공의 후예들이 아직까지 우리 전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또 심수관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우리 이름을 아직까지도 우리 고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심수관 14대가 됩니다마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정신은 절대로 이곳 일본 사람들에게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렇게 불리면서도 견뎌온 힘은 바로 그 정신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마을에 끌려온 한국인 도공이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억울하게 끌려와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살아온 조상들의 한평생은 너무도 쓰라리고 너무도 눈물겨운 것이었죠. 따라서 그 자식이 한국의 전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조상을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전통이나 가마를 버릴 수는 없다. 그 오기가 살아서 우리 도자기에도 스며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교토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재는 학문을 버리고 이 집에 있는 가마솥과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와스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불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자식도 손자도 또 그 손자도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은 지금 23살입니다. 제 모교인 와스다 대학을 올해 졸업했는데 교토의 공업시험소에서 지금 유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을 한국에 유학시키겠습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에게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대는 일본 도자기 제작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조 고려의 명도공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부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설렁탕 그릇, 장독 같은 것을 만드는 옹기장이에게 제 아들을 유학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옹기 그릇을 함부로 합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한국에 가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이 다녀오는 식의 관광 여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세계사의 이름을 떨친 한인 도공의 정신을 받아들일 만한 학문적 소양이 됐을 때 나는 내 아들을 한국의 옹기장이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나에시로가와는 도공들의 정착지 가운데서 한국인의 결속이 가장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자마자 뒷산에 옥산궁이라는 제사를 짓고 한국에서 단군을 모셔다가 해마다 달마다 제사를 올려왔습니다. 종교와는 다르고 그곳은 고국을 생각하는 장소, 동포가 모이는 장소, 모여서 하나가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한신이여 굽어보소. 팔도강산을 돌고 돌며 무엇 때문에 손이 되었는고. 걷는 것만을 업으로 삼아 일하며 먹고 살아 귀히 되게 귀엽게 여겨 아르키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 신행축사 등 우리말 가사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군을 모시고 단군의 자손들이 하나로 돼가는 이 옥산궁에도 일본 명치유신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신 사위를 여기에 같이 모셔야 했고 그 이름도 옥산신사로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앉으면은 단군이 보이고 일어서면 조상들의 상륙지 구식기노 해변이 보이는 옥산궁에 올 때마다 14대 심수관 씨는 진공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본 도자기를 굽고 있는가, 한국 도자기를 굽고 있는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일본인인가? 와세대 대학에서 정경학부를 졸업한 14대 심수관 씨는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심수관 씨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사가현 가라스시였습니다. 가라스는 일본 도기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뛰어난 수준의 도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스 도자기의 기원은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한인 도공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침략의 전쟁기지 나고야 성을 서북쪽 21km 지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공들이 무수히 끌려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우리와 도자기 무역을 행했다는 설입니다.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자기와 도공의 도래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라스시에는 도자기를 굽는 한국인의 후예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현재 가장 성업 중인 13대 나카사토 씨를 찾아가서 그 뿌리를 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사토 선생은 조상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조상이 고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초대 선조의 이름은 나가사토 마사시입니다만은 고려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사토라는 성을 한자로 쓰면은 가운데 중 마을리죠. 그런데 한국의 부산에 같은 글자를 쓰는 중리라는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봅니다. 이 가라스 도기에 한국인 도공이 끼친 영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라스 도자기는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가 바로 한국인 도공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납치해온 도공들이었죠. 그 한인 도공들이 가라스에 끌려왔을 무렵에 이곳에서 유행했던 일본 도자기의 디자인은 오리베였습니다. 오리베란 후르타 오리베노쇼라는 이곳 군주의 이름에서 딴 겁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다도를 널리 지도했었죠. 바로 그 사람이 한인 도공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베만 만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인 도공이 만드는 오리베란 디자인은 일본 것일지 모르지만 역시 기술이나 본질은 한국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가라스 도자기가 된 것입니다. 가라스에서는 찻그릇의 이름을 오고려라고 부릅니다. 고려작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고려의 찻그릇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의 오지에서 온 한인 도공이 만들었다는 뜻으로 오고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라스 도자기에 그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서도 그 뿌리와 줄거리를 잡기가 어려운 것은 상륙한 도공은 많았지만은 계열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인 도공들이 이곳에 일단 집결했다가 번주들의 본거지로 또다시 옮겨갔던 교차로의 위치가 가라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줄거리를 크게 분류해서 따져보면은 기시다케 가마가 설립연대가 조금 앞서 있는 편이었고 마스우라, 히라토, 사가, 다구 그리고 다케오 가마 등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설립연대가 가장 앞서는 기시다케 가마터는 가라스에서도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원시림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가현 마스우라군 시바다촌에 있는 기시다케 가마터는 뜨거운 불기운이 이제는 식어버린 채 찾아온 한국인 기자를 쓸쓸히 맞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원형이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보존을 이유로 해서 철조망 속에 굳게 갇혀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자물쇠를 풀어줄 수 없느냐는 기자의 요청에도
수행한 가라스 문화재 전문위원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워낙이 소중한 문화재라서 그 누구에게도 자물쇠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가현의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이 기시다케 가마는 김치떡과 같은 옹기를 구워내던 곳으로서 반원형의 등효로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등효는 불길이 위로 올라가도록 위쪽으로 경사지게 만든 가마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굴된 파편과 가마의 형태를 참고로 현지의 전문위원들은 북한의 회령 부근에서 온 한인 도공들이 가마터로 추정을 했었고 설치 시기는 임진왜란 전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마터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가라스시에서 만난 13대 나가사토시의 선친 12대 나가사토시였습니다. 그의 고증에 따르면 이 가마는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만든 등효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아 지나쳐도 그만일 것 같은 옛 가마터 하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가라스시의 노력에서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저 고려 신사 그분들의 무덤이 지금 여기 어디 있다고요? 기시다케 가마터에서 길을 돌려서 나올 즈음에 산속으로 난 오솔길에서 무명 한인 도공의 비석이 한여름의 뙤약볕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그것이 이름 없이 죽어간 한인 도공의 비석일 뿐 어느 산 어느 골에서 그릇을 구운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본 속의 한인 도공들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오솔길 끝에 있는 묘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간 그 땅 위에는 그가 굽던 것으로 보이는 옹기의 파편들이 하나씩 꽂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 땅에 끌려와서 그 흙으로 그릇을 굽고 그 땅에 묻혀서 자신이 그 땅이 흙이 됐던 우리 도공들은 그 억울한 얘기를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거기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스우라군 시바타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길을 내려오면 이마리시 시노미네 산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산속엔 한인 도공의 영혼을 모신 고려 신사, 그들 말로는 고라이 진자가 있습니다. 시노미네 고려 신사는 1시간을 올라가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햇빛마저 차단된 산중턱에서 한국의 영혼들은 무수한 날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려 신사는 가라스시에 사는 13대 나가사토시의 선조인 초대 나가사토의 영혼을 모신 곳입니다. 지금은 한촌이 되어버린 시노미네 산 부근에는 한때 도기 생산에 종사하는 호수가 350여 호나 됐었습니다. 나가사토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모두 도토를 찾아서 이곳에 옮겨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가사토 마사시치, 후쿠모토 야사쿠, 오시마 히코우레몽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고려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3사람의 뛰어난 고려 도공이 사망한 뒤에 그들의 영혼을 모신 곳이 바로 이 고려 신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노미네 산을 내려와서 남쪽으로 접어들면 오가와찌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첫눈에도 오가와찌는 깎아지른 산들이 병풍처럼 뒤를 가로막고 있어서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 하나만 제외하면 도저히 마을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형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길목에 관소 즉 감시소가 있었습니다. 한인 도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끔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밀실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한 채 한인 도공들은 주문되는 도자기만을 형벌처럼 구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워낸 도자기는 나베시마 번이 직접 어디론가 내다 팔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경제력으로 오늘날의 오가와치 마을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한인 도공들의 비석들이 피라밋의 형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800여 기가) 한 몸으로 엉켜붙은 무연탑은 죽어서라도 억울한 동포들끼리 껴안고서 체온을 나누듯이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무연탑은 이 마을의 주민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한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흩어진 비석들을 한자리에 쌓아두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연탑이 내려다 보이는 곤갱계곡에는 2개의 쓸쓸한 비석이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69년에 사망한 남편과 1660년에 사망한 부인 등 한인 도공 부부의 비석이었습니다. 오가와치에서 생애를 마친 이 부부의 무덤과 묘석이 파손될 것 같아서 역시 이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개수해준 비석들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곳 그 어디쯤에 조국이 있음을 그들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도공의 마을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가현 아리따 마을에 도착됩니다. 이곳 역시 직선으로 뻗은 길 양쪽을 차단하면 그대로 갇혀버릴 것만 같은 것이 오가와치 마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따가 오가와치와 다른 점은 우리 한인 도공이 공식적으로 추앙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찬평, 그는 이 마을 도자기의 조상으로서 가장 높은 산 위에 가장 큰 돌 위에 이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찬평은 나베시마 원주가 끌고 온 6명의 명도공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마을의 지역장을 찾아가서 이찬평이 거기 서 있어야 할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리따는 생업 그 자체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한 가지만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아리따 도자기는 1615년 이찬평 선생이 고생 끝에 이죽구 산에서 자석장, 즉 자기 제작에 쓰이는 돌을 발견하고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370여 년이 됩니다만 그 근본을 만들어준 이찬평 선생이야말로 온 마을이 도자기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4일에는 온 마을 단위로 이찬평 선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찬평, 충청도 금강 출신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이 한국인 도공이 일본에 상륙한 것은 1597년 번주 나베시마에 의해서였습니다. 나베시마는 이찬평을 다구라는 곳에 정착해 한 뒤에 그 눈부신 이조의 백자를 구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일본은 토기 즉 질그릇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번주에게 백자는 명예를 높여주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도공 이찬평은 그때부터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번주의 욕심을 채워줄 백자용 도토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찬평은 발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속을 헤맨 끝에
바로 이 아리따의 이죽구산에서 백자의 도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616년이었습니다. 이찬평의 눈이 이곳에 닿는 순간 일본 도예의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질그릇에서 사기그릇으로 바뀌는 일본 도자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찬평은 다구에서 이곳으로 본거지를 아예 옮겨버렸고 이름도 나베시마 번주의 지시에 따라서 가네가의 산베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인근의 한인 도공들도 모두 이 지방에 몰려들어서 백자의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때부터 심심산골 아리따는 갑자기 도예의 중심지가 됐으며 이찬평이 찾아낸 도토는 그때부터 370년 동안 아리따의 부의 원천으로서 군림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끌려온 수많은 한인 도공들과 이찬평이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은 도기를 구웠으나 이찬평은 자기, 즉 백자를 구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초로 백자를 가르쳐준 이찬평의 작품은 번주로서는 남이 알세라 감춰야 할 1급 비밀이었고 아리따인 가마가 없는 것으로 위장해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베시마에서는 말이야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밀 보수를 해서 독점을 해서 이걸 팔아먹으려고 말이요. 이 생산지인 아리따를 알리지 않고 여기서 한 12km 떨어진 이말이란데 살짝 내서 말이요. 거기서 이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구라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지와 이 판매지를 분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건 아리따 야끼인데 이마리야끼라는 이름으로 오전되어 있어요. 거기서 생산된 줄 알죠. 그리고 일본 전국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에까지 이 팔리음으로 해서 일본이 말이요. 그 이찬평의 덕택으로 세계 이름을 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바로 이 자기의 원료가 발견된 그 장소가 여기 이곳입니다. 그러면 일본 자기의 아주 핵이 바로 여기 그 아리따의 이찬평의 후예들이 만드는 자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전해오는 것이 보통 16대, 17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완전히 산안에 이 계곡 같은 데 아닙니까? 이 입구를 완전히 차단시켜 가지고 주변에는 일본 사람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 비밀을 배워 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경도에 가서 교미즈야키라는 게 되고 저 나고야 근처에 가서 세토야키라는 것이 되고 뭐 저 아이즈야키라는 것이 되고 해서 대체로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일본의 모모한 조용한 곳에는 이 자기를 생산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만 그 계기를 이찬평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찬평이 도토를 발견한 뒤에 이 마을에 처음으로 개설한 덴구다니 가마는 지금 잡초만이 무성한 채 형태를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마에서 이찬평이 구워낸 백자는 일본이 자랑하는 히젠자기의 창시가 됩니다. 이찬평의 가마에서 출토된 작품들은 주로 소품들이었습니다. 순백 투명한 얼굴 위에는 버들과 포도, 소나무와 대나무가 미려하게 그려져 있었고 질그릇만 알던 일본인에게는 경탄과 찬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찬평이 시작한 이조백자식의 아리따 백자는 3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보다 일본식으로 변천해갑니다. 그것은 우리 도공의 후손들이 일본화돼가는 그 필연적인 현실과도 상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은 말이죠. 우리가 국내 박물관에서 보는 이조백자의 그릇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죠. 흙만 일본 흙이라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 초대 이찬평 선생이 여기 건너와서 이 작품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 시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것은 고구에서 쓰던 그 모양 그대로 일본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변천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직접 네. 해주시죠. 그리고 이찬평 집단들이 만드는 초기의 것이 이 접시인데 여기를 보시면 뭐 명확한 바와 같이 흰 그 공간이 네.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기 이 단계는 우리 이조백자의 그 맛을 내는
그런 그 습관이라고 할까, 그 미식이라고 할까, 그게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점차 그 다음 단계 이건 한 4, 50년 된 시기에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 냄새가 많이 남아 있는데 좀 이 그림의 비율이 좀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00년 된 시기입니다만 여기에 오니까 아주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흰 그 공백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그 무늬만 가지고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인상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이제 관계가 우리하고는 인상이 먼 이런 색채가 들어간 그런 도자기로 변천돼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상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여기에 전부 바탕을 두고 변천돼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조차도 우리 기술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럼요. 그것 없이는 여기까지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겠죠. 가네가의 요시도 씨는 이찬평의 14대 손입니다. 60의 나이에도 가네가의 씨는 날카로운 칼끝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가네가의 씨가 도자기에 손을 댄 것은 이제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가문에는 가마에 불을 지필 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서 가네가의 씨는 39년 동안이나 철도원으로서 일하다가 가업을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본인 스스로가 도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 이찬평의 이름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상업성이 짙은 작품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 한순간의 재력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후쿠오카에서 단기대학을 졸업한 아들에게 가문의 중흥을 기대하면서 유업시험소에서 도자기의 조형을 배우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찬평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려는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인구 겨우 15,000명의 아리따 마을은 거리 자체가 도자기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도조 이찬평을 추모해서 해마다 5월 4일에 열리는 도조제 때는 4km의 길이 모두 도자기로 메꿔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도자기 때문에 밀려옵니다. 일본 백자의 원산지라는 자존심과 일본 최고의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그 두 가지가 가득 찬 아리따 마을에는 빙 둘러싼 산속에 그 옛날 한인 도공들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찬평의 명성이 가득 갇혀 있었습니다. 아리따에서 후쿠오카현의 고이시하라로 가는 길은 울창한 원시림이었습니다. 고이시하라엔 한국의 혼을 굽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원시림을 달리면서 우리 도공들은 왜 한결같이 이리도 깊은 산속에만 자리를 잡았었나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까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자기에 필요한 도토가 대체로 깊은 산속에서 발견됐었고, 다음은 숲이 울창한 산속이라야 가마에 쓸 장작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으며, 끝으론 도공을 끌고 온 번주들이 그 소중한 도자기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깊은 산속에 우리 도공들을 가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도공의 가마는 한눈에 들어왔고 그의 이름이 닭가두리 세이자님을 가르쳐주는 간판이 유독 큼직했습니다. 뒷동산 통방앗간 위쪽에 있는 산소에서 11대 닭가두리 세이잔 여사 그리고 그의 아들 12대 닭가두리 핫산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만두형의 한국식 봉분 속에는 이 가문의 초대 닭가두리 핫산 부부가 한국 쪽을 향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초대 닭가두리 핫산, 그는 일본에 끌려온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고향을 밝히지 않고 한국의 이름마저 감추고 살아왔던 우리 한국의 도공이었습니다. 그는 1598년에 후쿠오카 번주 구로다 나가마사에 끌려와서 가라스에 상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후쿠오카 동쪽 닭가도리산 기슭으로 끌려갔으며 그 산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닭가도리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명도공 닭가도리 핫산은 번주 구로다의 명령으로 번주가 좋아하는 찻그릇만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고국에 보내달라고 청원했다가 6년 동안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닭가도리 핫산은 도토를 구하기 위해서 이산저산에 가마를 남기며 전전하다가 가마를 굽는 비법과 한국의 핏줄을 남기고 일본 땅에서 영원히 잠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핏줄은 대가 자꾸만 끊겨서 11대 닭가도리 세잔 여사도 여자의 몸으로 대를 이었고 세잔 여사의 맏아들 닭가도리 핫산 씨가 외가의 가업을 잇게 된 것입니다. 남자의 혈통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우리나라 인습으로 볼 때 닭가도리 가문은 12대부터 일본의 혈통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주고 명물이라고 하면 일본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도자기의 명품들을 얘기합니다. 닭가도리의 도자기는 그 초대 때부터 주고 명물로 불렸으며 오늘날 일본의 다도에서 닭가도리가의 찻그릇은 빠질 수 없는 귀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수관 씨 가문과 마찬가지로 초대 닭가도리 핫산은 일본에 끌려오면서 자신이 고국에서 쓰던 고국의 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국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것은 당시의 서민이었던 우리 도공들의 공통적인 의지였는지 모릅니다. まっすぐに見えるように、はい、こちら、はい、そうですね。 초대 닭가도리 핫산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도 품어왔던 항아리와 동경 그리고 찻잔 등은 자꾸만 대가 끊겨가는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붙여주는 한국의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380년의 세월과 두께를 알 수 없고 질과 양을 달아볼 수 없는 망향의 한숨이 배어있는 이 조상들의 유품들이 이 집안에 남아있는 한 이들은 한국인의 후예일 것이며 일본 땅에 남아있는 한 일본은 그들의 문화가 한국에서 건너왔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때 닭가도리 집안은 가마에 불을 지피지 못할 만큼 곤궁을 겪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전쟁으로 도예가 명맥을 잃고 이 집안의 대가 끊겨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닭가도리 여사가 여자의 몸으로 1948년에 여기 고이시하라에서 선조의 유업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국문과를 졸업한 지적이며 연약한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29살에 시작해서 47년여를 허리를 구부리며 흙을 빚어온 한국인 도공의 핏줄 닭가도리 여사는 7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5살의 장남보다 오히려 침착하게만 보였습니다. 닭가도리 여사님, 이 댁에서 만드는 도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닭가도리 도자기는 섬세한 아름다움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열을 가하면은 유약이 전부 녹아서 액체로 됩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 있는 약과 위에 있는 약이 섞여져서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닭가도리 도자기의 특징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기술 가운데 우리 한국의 기술과 닮은 점이라고 할까 또는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한국적인 방식이라면은 글쎄요. 도자기를 빚을 때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빚는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은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한국식은 왼쪽으로 돌립니다. 우리도 왼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카도리 핫산 선생께서는 말씀해요.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느끼십니까? そうですね。今生山の話にも出ましたけれど、 네, 八段の墓を 초대 선조의 유적을 발굴했을 때였습니다. なんか全部揃ってる。 그 무덤에서 건강한 사람의 뼈가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年のはずなんで 저분이 바로 외가 쪽이긴 해도 나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まあ 그때부터 한국을 알게 됐고 그래서 출신지가 어딜까 하고 한국의 이것저것을 찾아다녔습니다. 400年近くなりますね。 특히 대구 근처에서 그분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옛날의 낡은 가마솥과 파편들이 닭가도리 것과 비슷한 것을 보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韓国に何回も行きまして、はい。 다카도리 여섯께서는 그 연전에 한국에서 이규탁 군과 최홍석 군 두 제자를 여기 데려다가 친히 도자기 기술을 전수해서 다시 내보내신 걸로 아는데 왜 그 한국인 제자 둘을 데려다가 가르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そういうような生活を10年近く 네, 1966년이었죠. 초대 다카도리 핫산의 묘를 아까 올라갔었던 이 집 뒷동산에 옮기려고 무덤을 팠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더군요. 근데 그분의 치아, 이빨이죠. 그분의 이빨만은 위나 아래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맞춰보면서 여기가 코였구나, 여기가 이마고 여기가 턱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었을까. 그래도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잠들어 버린 그 어른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분의 혼만이라도 고향에 돌려보내드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묘를 우리 집 뒷동산으로 먼저 옮겨드리고 그분이 일본에 가져와서